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그 희망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산가족은 현재 4만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첫 금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55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선생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울지 말아요. 네. 휴지를 좀 더 가까이 놓을 걸 어제 그랬어요. 자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뽑아놨잖아요. 한동안 쓴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신입사원 건조유토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입니다. 네. 그 얘기 정도 하죠. 애증의 정치클럽은 어떻게 되었는가? 멸망했는가? 멸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뉴스레터 기반으로 보내는 네. 곳이고, 그리고 여기 출연도 하는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연도 계속 할 거고요. 네. 벨빅 클럽장님을 계속 만나뵐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저희 같이 나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따로 하던 일들도 형태는 바뀌겠지만 지속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본업으로 하는 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업이 이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정클과 우리 회사는 이제 군신 관계가 되었어요. 제가 벨빅에게 조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예. 조약을 맺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애정클도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뭔가 글을 네. 쓸 거예요. 네. 네. 사무실 1위로 나오고 4대 보험을 여기랑 튼 것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말하니까 군신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너랑 난 또 얘기가 다르고 네. 네. 벨빅 클럽장하고 나는 또 아, 그렇죠. 네. 네. 다른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자, 이번 주는 이상평론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어제 이런 접근을 그 아실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연합뉴스가 전할 수 있는 얘기를 1시간 동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연합뉴스는 중요한 일을 해요. 다만 1시간쯤 생각해 봐야 이게 무슨 일인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저런 결과를 맞이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이죠. 길게 써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네. 특히나 네. 실향민의 이야기는 네. 실향민의 이야기를 상상하면 알 수 있죠. 그분들의 감정의 깊이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느낄 수는 없더라도 대충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어제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를 보면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로 네. 지금도 네. 제가 만든 회사가 아닌 회사한테 오는 우편물이 자꾸 와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전기 간행물, 네. 뭐 사랑의 열매 이 정도만 돼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교통범칙금이 날라왔어요. 아이고. 네. 그럼 이 사람은 자기한테 교통범칙금이 왔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도 커요. 그죠. 근데 그 기간 넘어가면은 예, 모바일 큰일인데? 그럼 네. 법정 가셔야 되잖아. 네. 모바일 알림 설정해 놓지 않은 이상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상식적인 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으시고 슬픔의 깊이를 제가 어쨌든 얘기했던 헤아릴 수 없다 정도까지는 다들 생각하셨으리라 봅니다. 네.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뭐 여기 또 경험이 있어요? 본인? 네네. 이제 제가 실향민 3세대 그런 정체성은 전혀 없는데 다만 이제 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조금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북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제 친척이라고 하면 아버지 세대의 삼형제하고 제 사촌 몇 명밖에 없습니다. 윗대. 예. 이게 온 세상에 존재하는 내 혈육의 전부입니다. 그럼 지금의 가족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한국에 본관이 같은 손씨들이 있긴 한데요. 그 손씨하고도 고려가 개국할 때 갈라졌으니까 아, 네. 1000년 전에 남손과 북손으로 갈라졌어요. 좀 됐네요. 진짜 뭐 생판 남이란 얘기예요 이게. 뭐 그리고 일단 뭐 저 자신이 뭐 손씨 뭐 이 성씨에 대한 그런 애착 같은 게 없기도 하고요. 저 아는 유씨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네. 그 얘기 선생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애착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 안에 몇 명 없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그것을 알기 싫다는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후기. 이땡주님의 후기입니다. 7년 전 와우 확장팩 군단 로딩이 너무 길어서 샀던 컴스테이션. 아 군단 확장팩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됐군요. 7년이나 됐네요. 네. 와우 확장팩, 격전의 아제로스, 어둠 땅, 용의 섬까지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내면 전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모델 2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무슨 엄마가 해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본인 돈으로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모험을 하셨네요. 이게 게이머들은 뭔가 그 자기 컴퓨터 얘기를 할 때 3인칭과 피동형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선 고버넌스가 바뀐 느낌이랄까요? 정권이 교체된 느낌이랄까요?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더 줍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7년 전에 비해서 더 조용하고 블루투스에 무선랜까지 달린 컴퓨터를 보니 뭐랄까 감격적이네요. 사실 블루투스하고 무선랜은 10,000원짜리 기술이긴 한데 데스크탑의 메인보드에 디폴트로 적용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냥 와이파이 달린 메인보드 하나 살라 그러면 막 5, 6만 원 더 주고 요즘은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 얘기지만 대충 치안과 조경이 굉장히 좋아져서 감격스럽다라는 느낌으로. 그 얘기예요. 네. 하드디스크도 1테라라 와우와 문명 6를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함. 잘 쓰겠습니다. 저도 네. 얼마 전에 문명 6 샀는데. 아 진짜요? 네. 할인을 해가지고요. 세상에 신입사원이 문명을 하고 있어. 아직 나는 이제 죽었네. 아직 플레이를 한 번도 못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저를 다행입니다. 감시하셔야 돼요. 클릭하지 않았는지. 네. 설날에 해보세요. 네. 클릭 한 번만으로 가장 적절한 데스크탑을 집 앞으로 받는 방법은 액세스몰에서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7년간 변함없는 컴스테이션, 여러분도 평생 고객입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확인해 주십시오. 이부고도민의 후예가 아니더라도 후손이 아니더라도 네. 이런저런 여차저차한 이유로 뭐 예를 들면 TV의 상담 프로그램에 나올 것 같은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네. 다양한 이유로 평상시에 혈육 혹은 친족으로서 만나는 사람이 적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케이스만 입장이 다르다고요. 네. 남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북에서 내려온 군인 집안인데 할아버지 때까지는 교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주 먼 친척 같은 뭐 그런 건데 이제 거의 남이죠. 그래도 혈육이 요렇게밖에 없으니까 거의 친척으로 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네. 저는 뭐 요렇게가 전부구나 하고 있었었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땡문상 화백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누가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저랑 생긴 게 장르가 똑같더라고요.
보통 그림체가 비슷하다고 하지 않나요? 그 장르가 비슷해요. 그죠? 장르가 아니, 비슷한가요? 닮진 않았어요. 닮은 네. 거 엄청 닮은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장르가 같았어요. 그런 그림체가 아니라 장르가 맞네요. 네, 일설에 의하면 그분이 손씨라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손이상이랑 닮으면 저는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멀리서 봤을 때부터 뭔가 기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이 다가오는 기분. 거울 그렇게 닮진 않았어요. 닮진 않았는데 네. 뭔가 장르가 좀 내 쪽인데 이런 느낌이 있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 도중에 자기 아버지가 북에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툭 하고 던지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저 들으라고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 그분이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친척이 맞았습니다. 진짜 기분이 이상했어요. 깜짝이야. 와, 진짜 못 겪을 일이네요. 네, 몇 촌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제 가족을 제외하고는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만난 친척이에요. 땡문상 화백이. 물론 이분은 이제 시사만화가로 잘 알려지신 분이니까 네. 정확하게 선생하고 필드가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니지만 네. 여튼 그 좁은 필드에서 친척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힘든. 가까이 지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촌들끼리도 명절에나 겨우 볼까 말까 하고 그런데. 그렇죠. 네. 맞아요. 원래 우연히 본 그런 혈육관계의 인연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친해지게 되지 않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집에 옵니다. 그렇죠. 그러세요? 근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었어요. 정말. 되게 처음 느껴본 그런 기분이 들었고 네. 누군가가 이 세상에 또 있다. 저는 그걸 처음으로 알았었고 그래서 되게 신선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되게 감성의 영역이네요. 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하나 더 있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네. 예. 근데 사실 사람이 하나 더 있어도 그냥 성씨가 같을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약간 좀 선대에 조금 가까운 친척 약간 그럴 뿐이에요. 근데 이 해석으로 끝나면 기분이 묘하다는 표현을 선생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에는 이제 그 친척이 잔뜩 있는 김씨, 이씨, 박씨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제 이야기에 별로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요? 네, 굉장히 감흥이 있습니다. 상상해보지도 못한 경험이어가지고. 저는 저런 감각을 제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친척이 되게 많은 사람의 그런 감각을. 저는 제 친구가 알고 보니까 저희 외가에 그때 학년로 따지면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고 막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응우옌 씨의 감성. 눈에 띄는 모든 자가 혈육. 네.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럼 범죄와의 전쟁 그 영화 보실 때 그거 막 이해하셨었어요?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저는 그 영화 볼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최민식 씨하고 하정우 씨하고 남이잖아요. 그렇죠. 성씨가 같을 뿐이지. 그죠. 사돈의 8촌으로 엮기. 옛날 한국인들의 특징. 그냥. 근데 갑자기 막 서로 막 뺨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대부가 되고 막 얼싸안고 막 그러고 막. 네, 그런 영화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감각을 제가 느껴본 적은 없다. 그런 거고.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이산 가족이 아니고요. 실향민 3세대라는 생각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제 자신의 가족과 만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느끼는 되게 낯선 기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분이 있어요. 네. 확실히. 제가 이럴 정도인데 그렇다면 진짜 이산 가족은 어떨 정도일까요? 여전히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동네에 가면 우리 동네 집성촌이 있었다 같은 얘기를 듣곤 해요. 우리 세대들이. 네. 예, 이미 이제 수도권 이주가 다 이루어진 뒤에 태어난 이 세대들이잖아요. 우리 세대쯤 되면.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고향도 아닌데 얘 가서 친척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 같은 것을 기억해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하고 똑같은 기술이 가능하겠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근데 기분만 이상해. 네, 기분만 이상해. 예.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그 정도잖아요. 그럼 그 헤어지고 몇십 년을 떨어져 살았던 가족을 진짜로 찾았을 때, 드디어 만나는 날이 되었을 때 상봉 장소에 걸어가는 발걸음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설레는 기분이 들었을 테고요.
설렌다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뭔가 좀 비현실적이거나 낯선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약간 무중력 상태에 진입한 것처럼요. 네. 그런 얼떨떨한 상태로 있다가 잃어버린 자식의 얼굴을 보았을 때 보자마자 알아봤을 겁니다. 수십 년을 떨어져 지냈지만. 그거 무서워요. 보자마자 하고 느끼는 그 되게 기묘한 기분이 있었을 거예요. 참 비과학적인 소리나 하게 되는 게 DNA가 주는 인상 그 장르가 같다는 거죠. 그게. 같은 걸 알아보죠. 음.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늙은 형제들의 어릴 때 사진을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네. 물론 이제 상봉장에서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이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으니까 알 수 있는 거고. 그때 많이 찍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2박 3일 정도를 함께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을 겁니다. 네. 문자 그대로 눈 깜빡했더니 사라지는 시간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평생 떨어져 살았는데 그 2박 3일 만에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잖아요. 한 얘기 또 하면서 반복하느라 낭비하는 시간도 있었을 테고요. 원래 하고 싶던 얘기 하는 때 시간 엄청 빨리 가고 네. 얘기를 들어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 엄청 빨리 가고. 네. 근데 이런 얘기는 뭐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네. 그냥 그랬을 것 같다. 라고 추측하는 거긴 한데 상봉 당시의 감정에 대해서는 관련 증언이나 약간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 연구가 있어요? 예, 감정에 대한 연구요? 예, 간접적으로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분야 공부 노동자가 이걸 연구해야 될까나? 그러게요. 인류학? 그러게요. 네. 민속학? 북한학?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북한학은 안 할 것 같아요. 바로 부정당했어. 물어봅니다. 외교 분야잖아. 예. 하여튼 그 이제 연구 그런 거 보면은 대체로 만났던 그 순간을 잘 기억들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아니다. 모르죠. 근데 누군가와 격렬하게 친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만나고 오면 그 격렬하게 친해진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얼굴 술 많이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만 진짜 친해지고 빠른 속도로 친해지고 있는 사람인데 뒤돌았더니 얼굴 까먹는. 저는 지금 무슨 연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그냥 되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되게 재밌었는데 뭔 얘기했더라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 여기 상봉하신 분들도 당사자 스스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배석한 다른 가족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줘야 하지 안 돼요. 그건. 아니면 상봉 당사자 그 본인도 그날의 일을 나중에 언론에 나온 사진을 보고서 기억을 되살리거나. 네. 얼마나 현실감이 없겠어요. 네, 꿈을 꾼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증언자들도 많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 잃어버린 자식을 만났다. 그러면 뭐 완전 뭐 도파민 팡팡 터지는 거죠, 그냥. 정신이 슝하고 막 저만치 둥둥 떠 있지 않을까요? 네. 혹은 이런 연구는 의학계에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 찾은 거는 문화인류학 연구예요. 네. 이 가족과의 만남을 구술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재현할 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하는가에 대한 연구네요. 그러니까 이런 처지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극히 드무니까. 네. 이런 처지가 그 인류학 연구하는 대학원생 말씀이신가요? 둘 다죠. 인류학이나 연구하며 여생을 살아야 되는 일부와 그 다음에 원치 않게 다시는 친족을 만날 수 없게 되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 그건 내전이라는 조건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상태를 경험하고 그것도 굉장히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그랬던 게 지금이 처음이에요. 저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산가족 상봉을 마치고 돌아온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렇네요. 그 얘기는 정말 잘 전달되지 않네요. 네. 지금까지 24,179명의 이산가족 상봉자들은 어떤 감정으로 남은 삶을 살았을까요? 이거야말로 연구 대상인 게 저는 그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의학이 밝혀낼 수 없는 피지컬에 심각한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긍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죠.
막 만나고 돌아와서 갑자기 막 힘이 펄떡 나서 막 3대 500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만 정반대일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서 수도 말이에요. 있고. 이분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존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완전 그것을 그 기억을 억눌렀던 분들입니다. 생존을 알게 된 다음부터 재회할 때까지는 매일매일 다시 만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분들에게 과연 남아있는 게 뭐였을까? 뭐 저는 그냥 되게 앉아서 이런 생각 하거든요. 오랫동안 바래왔던 일이 성취되고 났을 때 보통 지난 무기력이 오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좀 초창기에는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조금 상상을 해보자면 2000년이나 2001년쯤 어쩌면 그때쯤에는 이산 가족과 다시 만난 분들이 아마도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달랐고 네. 본인들이 경험해본 정책 방향이 달랐으니까 지금하고. 네, 2000년, 2001년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 있다. 혹은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왕래는 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러면 가족과 또다시 만날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진 채로 떠나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 희망으로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는 아직 북한이 ICBM을 개발하지 않았을 때고 국제 제재를 받고 있을 때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새천년 새로운 질서가 생길 거라는 어떤 희망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적어도 2010년,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는 네. 보통은 이제 서브프라임 무기지론 사태로 이걸 금을 많이 긋곤 하는데 네. 그 전까지는 냉전 체제의 해빙 무드가 20년 정도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보는 게 보통 타당합니다. 그 흐름에 의해서 본인 삶의 희망과 의지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흐름이 네. 이분들의 삶을 규정짓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결국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같네요. 네, 그게 정치고 외교죠. 네. 그 통일운동이라든가 평화운동을 하는 이제 90년대 학번 선배 세대들을 보면은 90년대 학번 선배 세대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NL 그런 거 잘 몰랐고 뭐 민족주의자도 대체로 아니고요. 되게 90년대 학번들. 되게 자유주의적이고 그런데 그때 있었으나 좀 적어졌습니다. 네, 얘네들이. 근데 그 한 2000년대 초반에 그 잠시 열렸던 그 해빙 무드였을 때 그때 막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하고 뭐 악수하고 막 그랬을 때 온 세상에 숨어있던 애들이 그때 막 이제 막 그때 막 남북한 간에 막 교류도 막 하고 그랬을 때 네.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 평화운동 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뭔가 약간 그 정부 초청이라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가긴 했는데 북한에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때 20대 초중반에 진보적 민족주의자가 돼서 그 성격을 아직도 못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덜어 있죠. 덜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하루 계셨던 분. 이 누구예요? 성가비가 맡았던 당 중에 네. 저 민주당계 하나 있었잖아요. 갑자기 모든 게 설명되는 기분이 들어요. K 정치혁신연합 네. 이땡경 씨. 빨리빨리 저렇게 소환이 되는 수준이 저도 돼야 될 텐데 큰일이네요. 나는 점점 느려지고 있고 넌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로딩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뭡니까 네, 이땡경 씨. 네. 그때 해일처럼 몰아닥친 감정이 자신의 인생을 규정짓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네. 네. 아니 저처럼 그냥 되게 인생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고 삭막하게 바라보니까 그냥 저런 일이 있구나. 이때 되면 저런 일이 있는 거지. 해빙 무드가 있으니까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이산 가족이 만나는 거지. 뭐 저 민족 구분이 대충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 더 친하게 지내는 거지. 그러다가 정치 상황이 더 좋아지면은 뭐 교류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고려 연방 한다는데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지. 정도밖에 생각 안 했던 저 같은 삭막한 사람이 있고 감성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영원히 통일운동을 합니다. 이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 얘긴데요. 그때는 이제 정례적으로 화상상봉이라는 것도 만들었었어요. 이때부터요? 네. 네, 그때만 있었어요. 그 화상 채팅을
민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할 수 있게 된 게 하두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두리 말고 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두리 같은 범죄의 온상은 보통 2세대예요. 그 앞에 저 PC 통신 사이트들 중에 그런 서비스를 하던 곳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통 1세대는 저 건전한 것만 하잖아요. 그 유학생들 부모님이랑 화상 채팅하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던 게 이제 머리를 잘 굴리는 어떤 사람이 하두리로 바꿔놓은 건데. 네. 그러니까 기술이 이미 개발됐다는 뜻입니다. 네. 예. 어제 잠깐 우크라이나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그래도 그 화상 채팅으로 그래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이때도 그런 생각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네요. 네, 이게 그 정동땡 통일부 장관 때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땡동영이라고도 하고. 네, 전주병 국회의원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적십자를 통해서 전국의 큰 도시마다 화상 상봉장을 설치하고 화면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하고 연결을 해줬습니다. 아, 대단해요. 그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가 한 240p 정도 되는 웹캠. 240p요. 그러니까 화질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라, 화질이 네.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 거 살려면 진짜 떼돈 들어가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제 경제 흐릿한 시절이 있었군요. 비싸던 때. 그때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서 화상 채팅으로 이산 가족을 만나고 그랬었죠. 그때 화상으로 가족을 만났던 분들도 어떤 희망을 품지 않았겠나 싶어요. 인사할 때 그런 얘기 해요 다. 다음번에는 직접 보자. 화상으로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제로 만날 수 있겠지. 그런 라고 생각을 생각할 때 우리 정치에 화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다시 다음에 또 보자. 뭐 이런 말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같이 만나면 뭘 할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한나라당을 찍습니다. 네, 이 화상 상봉은 MB 때부터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7년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휴머니스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쉬운 거죠. 네. MB 입장에서 돈이 돼 보이는 사업이 남북간 교류에서 뭐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이렇게 빨리 문이 닫히진 않았을 텐데. 예. 오히려 2000년대 초반보다 좀 퇴보한 거죠. 그때 문이 갑자기 확 닫히고 나서 네. 그때처럼 열리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상봉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아마도 다시 네.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럴 가능성이 차츰차츰 옅어져 간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게 되는 감정을 저는 그건 상상 못 하겠어요. 차라리 한 번도 보지 못한 것과 네. 이것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네. 그러니까 그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일회성 이벤트처럼 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정례적으로 네.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뒷받침이 돼야만 그래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하기에 네. 지자체와 정부의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예. 장소랑 인터넷만 있으면 되고요. 오프라인 할 때도 교통수단 좀 지원되고, 네. 예. 장소 좀만 확보해 놓으면 됩니다. 파주에. 네. 예. 돈 드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적 의지, 정치적 의지만 있는 거죠. 네. 그건 수혜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렇게까지 쉽게 사라질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번에 화상으로라도 또 만나겠지. 네. 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때 그분들은 한국전쟁 때 생리별을 한번 하고 상봉장에서 상봉을 마치고 두 번째로 또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요. 한 번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끝 이렇게 돼버리면 참 2018년은 좀 달랐을까요? 2018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결국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산가족을 만나신 분들은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2018년은 특히나 굉장히 분위기가 희한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쯤에 잠깐 해빙 모드가 열렸을 네. 때처럼 2018년에 갑자기 그 평창 올림픽에서 그때야말로 엄청난 네. 잠깐이 되었죠. 돌이켜보니.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레드벨벳이 평양 가가지고 막 빨간 맛 부르고. 맞아요. 저 정말 북한 문제에 사실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전 네. 전혀 연고가 없기도 하고 네. 세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때만은 갑자기 뭔가 다 잘 될 것처럼 주변이 엄청 들떠 있었던 기억이 엄청나게 나요. 들떠 있었어요. 저는 네. 진짜 난 그 전쟁 끝나는 줄 알았어. 저도요. 그 웃긴 역설이 있습니다. 네.
메카시즘으로 그렇게 보수 정치 세력이 득을 많이 본 대한민국 역사인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남북 해빙 모드가 극에 달았을 때 네. 대통령 지지율은 언제나 말도 안 되게 치솟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그렇죠. 80%가 네. 갔었죠. 예, 실제로는 원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평상시에 평상시에 싫어하는 거. 네, 맞아요. 음. 그 중에는 이제 평화 관련 정책들이 있죠. 네. 2018년 당시에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서 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크게 다뤄지는 게 되게 적당한 헤드라인이었어요. 예. 그 김정은의 말. 네. 후대의 인민들이 핵을 이고 살 필요가 없게 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통일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었던 가장 전향적인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수준이죠. 네. 예, 북한의 국가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네. 그런 때였죠. 2018년. 딱 그 타이밍에 그때 그런 분위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다시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엔 더 잘 되겠지. 그러고 나서 2019년으로 넘어갑니다. 2019년도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2월 달에 하노이 회담과 6월에 판문점에서 했던 남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뭔가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들은 있었거든요. 일단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모든 단어가 다 반대죠. 지금 상황. 지금 완전 반대가 됐는데 그렇네요. 네. 6월 달에 판문점 회담 때에는 북한이 군 출신들을 배제하고 외무성 담당자들을 일선으로 내보냈습니다.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그 강경파였던 그 존 볼턴 안보 보좌관을 경질을 하고요. 다시 올라왔죠 그 뒤로. 네. 그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티격태격하는 장면은 좀 있었었고 말로서 비난하거나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2018년과 2019년의 초 때쯤까지는 그 전에 없었던 수준의 평화 분위기가 싹 깔렸었습니다. 네. 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진짜 그 전쟁 끝나는 줄 알았어요. 종전 선언에 적어도 종전 선언까지는 가는 줄 네. 알았죠. 네, 그런 기대감이 막 다 있었었죠. 그리고 진짜 그 막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되게 들떠 있었던 게 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해관계 없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네. 이렇게 간절했던 분들도 있고 심지어 경제지들도 화세 얘기였어요. 이때는 네, 맞아요. 만사 투자 얘기했었어요. 네. 북한 관련. 그죠. 네. 철도를 연결을 하는 여전히 그런 얘기들. 그래서 네. 17년 18년에 갑자기 파주에 노는 땅들이 비싸게 거래되기 시작했던 때가 제가 기억이 나요. 네. 땅 보러 갔다 지뢰밟았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반응이 빨랐군요. 왜냐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되면 이제 어느 자본이 줄 서서 들어가느냐의 게임이니까 네. 자본이 눈치를 깠다는 건 현실성이 충분하다는 걸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네. 하긴 저도 주변에 이제 이러면 취업 잘 풀리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일자리가 더 생기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로 뭔가 그 평화가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장에 나오셨던 분들도 그런 희망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북한의 가족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그때까지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그 시점에 이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네요. 그 더불어서 새삼스럽게 돌이켜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때 아무도 불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갑자기 빗장을 열어젖히고 네. 그런데 모두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기억 맞아요. 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해요. 그때 쉽게 말해 이죽거리는 스탠스로 네. 정치할 수 없었습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건 박근혜 정권 때부터 해오던 사업이 빛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할까? 아, 네네. 아니야, 지금 원래대로 핵을 해야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런 말 아무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참 아쉬운 게 네.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게 평양에서 그때 한국 음악가들 보내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이선희 씨 가지고. 예. 네. 그때 그 대성 씨가 가서 날바 귀순을 부르셨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아, 당시에 이슈가 없었나요? 네. 그때 날바 이슈가 있었나? 그러게요. 아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날 봐요. 네. 그거 한번 불렀으면 그 역사적인 노래가 됐을 텐데. 대통령실의 업무와 그 통일부의 업무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문화 교류할 때. 네. 예를 들어 승리를 불렀어 봐. 또 스트롱 베이비요? 그거보단 낫잖아. 이 평론가들은 더 나았을 상황을 얘기하는데 저는 언제나 더 나빴을 상황을 좀 상정하고 네. 만족해라 받은 것에 그 라고 정도면 얘기하죠. 충분하지 뭐. 승리 갔으면 어쩔 뻔했어. 아, 정말 큰일이었죠. 예. 네. 빨간 맛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빨간 맛 되게 좋았던 걸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때 있던 논란 중에 그거 있잖아요. 백지영 씨 가는데 총 맞은 것처럼 네, 부르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맞은 것처럼으로 바꾸자. 그건 더 이상한데 우리 문화 입장에서 봤을 땐. 네. 아무튼 꽤 잘 된 거였다. 돌이켜보니까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만 18세가 됐다고 갑자기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살 수나 있나? 일단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전 지금도 집에서 나오긴 했지만 완전히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재단이 그들과 함께 자립을 준비합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이야기해도 되는지 몰랐다는 청년들이 이제는 대중의 앞에서 캠페이너로서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단체의 카피캣들도 있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네.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캠페인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고 자립준비 청년의 한 걸음이 도움이 돼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을 구글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일을 압니다. 네. 예를 들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급전직하하기 시작할지 아무도 몰랐고 그때부터 경색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서 그대로 유지될지도 아무도 몰랐으며 북한도 몰랐을 겁니다. 인간 자체가 싫은 대통령이 당선될지도. 아, 그러게요. 등등등. 아까 그래요. 북한도 몰랐을 거예요. 네. 5년 뒤에 우리가 인분을 보내게 된다. 6 years later. 6 years later. 네. 포장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3만 4,005명 가운데 2024년 현재까지 9만 5,514명이 사망하고 이제 3만 8,491명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상봉 신청자 가운데 약 40%는 부부 간의 만남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을 신청했고요. 또 다른 40%는 형제 자매 간의 만남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북한에 있는 부모와의 만남을 희망하셨던 분들은 아직 그 당사자분들이 한국에 생존해 계신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부모와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나보고 싶다는 의지를 저 같은 인간이 이해를 못한다면 그 의지를 인피니시라고 치고 네. 무한대라고 치고 그 의지가 무한대면 미지에 덮여있는 그 가족의 생사 여부는 안 중요하게 돼요. 나의 시도가 있는가? 시도가 성공하는가?
돌아가셨을 거야 포기해라는 조언은 완전히 무의미해지게 된다. 네. 계산해보면 그렇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성묘 방북이라고 하는 형태의 운동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활동가들은 이런 아이템을 내놔야 돼요. 북한이 일본과 수교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성묘 방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허용한 게 2010년대 초반쯤인가 그랬어요.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움직임이 한 2015년쯤부터 일어났고요. 실제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한 명씩 총 2명의 남한 측 이산 가족이 북한에 가서 성묘를 하고 왔습니다. 2명. 네, 지금까지 단 2명입니다. 이 2명을 어떻게 선발했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 북에 있는 부모님의 묘라도 보고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부부간 또는 형제 자매 간의 만남을 원하셨던 분들도 북한의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회의 가능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남아 계신 당사자분들께는 사정이 이렇게 급박합니다. 우리 쪽의 생존자 38,000명 중에 90대 이상이 12,000명, 80대가 13,000명입니다. 그러나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부터 지난 5년 동안 거의 모든 교류가 끊긴 상황에서 더 이상의 만남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남한 평균 수명이 남자 80세, 여자 86세고 북한이 거기서 거의 9살씩 적어요. 70 남자 71.7세, 여자 78세. 그러면 지금 이제 생존자분들 중에 90대 혹은 9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평균 나이보다 더 살고 계신 거네요. 훨씬 사회하셨죠.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동년배의 뭐 형제 자매나 혹은 부모 세대는 당연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고. 뭐 모르죠. 뭐 150살인데 살아계실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럼 정말 좋은 일이죠. 네. 지금까지 이제 교류가 완전히 끊겨 있었던 데는 교류가 처음에 끊겼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트럼프와 김정은에게 있지만 당사자들 그 이후에는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년 이후에는 윤석열이라는 원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대외 협상가들 그를 둘러싼 그런 사람들이라는 원인이 있고 그 사이에는 팬데믹이 있죠. 네, 그렇죠. 코로나19의 영향이 정말 컸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북한은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통하는 길목까지 전부 틀어막았고요. 가장 멍청한 방법을 썼습니다. 외부 세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선후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서 교류가 멈춘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사이가 안 좋았을 때도 이산가족 상봉은 열리고 그랬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멈춘 게 아니라 교류가 멈췄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지나갔고 북한 스스로도 다시 빗장을 풀고 뭐 이제 푸틴도 만나고 있고 막 밤에 그러잖아요. 만났어요. 네. 그러고 뭐 우리한테야 뭐 더럽게 똥이나 날리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는 거죠. 다시 만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됐다. 선생의 스탠스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절박하시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이고 뭐고.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헤어진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아직 생존해 있는 38,491명의 우리 국민을 마지막까지 슬픔과 그리움과 미안함을 품게 하고 전쟁 당시의 기억에 얽매인 채로 떠나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마지막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전적으로 국가에 달렸습니다. 이달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인류학적 연구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번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읽어보고 싶어요. 그 이산가족 분들이 상봉을 하신 다음에 그 후기를 비공식적으로 연구진에 가서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미에 본 연구의 사례들은 구술자들이 자신의 기록물들을 제시하며 시작되었다. 편지, 사진, 가족 상봉 일지와 같은 기록물들은 구술자들에 의해 전시되며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이산의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구술을 게시한다. 구술자들은 이야기를 끝냄과 동시에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자신의 무의식으로 의도적으로 밀어넣듯이
기록물들을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깊숙이 보관하였다. 연구자는 비공식적 이산가족 만남에 대한 기록물을 꺼내서 보여주고 다시 보관하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구술자가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전쟁과 이산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신 스스로와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자 시도하는 특수한 행위로 간주하였다. 그렇죠. 김성식 제가 하기를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국장님은 아닐 거예요.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성식이 형. 네. 성식이 형이 그렇게. 성식이 형이 그런 연구를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김성인이네요. 죄송합니다. 성식이 형도 아니에요. 네. 논문의 제목은 성식이 형 공부 따위나. 네. 논문의 제목은 필연적 만남 방법 없는 이별이에요. 네. 한국문화인류학회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공부노동자가 들이닥치지 않았다면.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거예요. 그 당사자 어르신한테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어르신이 중년의 공부노동자가 안 됐어서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박사과정이더라고요. 더 안 됐네. 도와줄 의도가 아니었으면 네. 이래야 논리가 완성되는 게 자기 트라우마를 왜 꺼냅니까? 일상을 사셔야 되는데. 예. 우리 모두에게는 넥타이를 풀고 내 방에 들어오는 순간 꺼내놓는 무언가가 때로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포장해놓고 절대로 꺼내지 않는 그 중에는 상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깊이를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에 선생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는 저는 믿습니다. 국가가 예우를 다해라. 2018년의 분위기가 증명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치를 못해서 겪은 전쟁이고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거 책임지자고 하는데 이념이 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아무리 극우적인 얘기 평상시에 떠들기 좋아하고 막 소셜에다가 아저씨가 여성 전용 주차장에 차 대놓고 이거 이상한 정책이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런 사람도 이건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식이 있다면요. 네. 이걸 이용해야 하는 정치 세력만 잘 숨을 죽여놓으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청원이 100만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오늘 아침에. 손희상 선생과 다음 달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간 거 아닙니다. 네. 끈 거 가시는 뉴스 아카이브 때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 방금 전에 저를 왜 보냈어요? 광고 들으려고. XSFM입니다.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사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제가 첫 뉴스 아카이브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메인의 대본을 보지 못한 상태로 이걸 준비를 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둘 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9년 전 7월 3일의 울산 이야기입니다. 한 폐수 처리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11명의 노동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폐수 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장조의 펌프 용량을 늘리는 작업이었는데요. 이런 작업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용접 불티가 튀죠. 당연히 불티가 튀죠. 용접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서 저장조에 남아있던 가스와 만난 거예요. 그대로 폭발이 발생을 했고요. 그 여파로 저장조 상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이 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한화케미칼 소유였어요. 한화케미칼은 직원이 260명, PVC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숨진 노동자들은 한화케미칼 소속이 아니었어요. 이게 거의 모든 중대재해의 공통점들 중에 하나죠. 네, 지금부터 계속 그 공통점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한화케미칼로부터 폐수 처리 설비 증설 공사를 수주를 받은 현대환경산업 직원들이었습니다. 사망자들은요. 현대환경산업은 3명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였어요. 공사를 수주를 하면은 임직원 한두 명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공사에 투입하는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네, 큰 공장 근처에는 이런 회사들이 수천 개, 수만 개 있죠. 네. 그리고 사망자들은 모두 이 현대환경산업과 계약을 맺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좀 깊은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제 나이 또래를 넘어가면 지금의 30대 후반, 30대 초반, 뭐 20대들까지 포함해서 흔합니다. 그 멀리 간 다음에 엄마한테는 원청업체에 취업했다고 속여요. 그렇죠. 네. 거짓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원청업체에서 일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맡긴 일 다 하고. 그리고 네. 고향에 있는 엄마 아빠는 얘가 이런 대기업에 취업했댄다라고 자랑도 다 끝내놓습니다. 네. 한화에서 일을 한단다. 그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네. 참 희한한 게 이게 9년 전 뉴스잖아요. 네. 최근에 있었던 사건하고 되게 많이 기시감이 좀 드네요. 뉴스 아카이브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기시감에 계속 시달리며 모두 이 얘기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 사망자 중에서는 대학 졸업 후에 첫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온 28살의 취준생도 있었습니다. 이 취준생은 이 취준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한화에서 일해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겠죠. 한화에서 알바하게 됐어. 인턴이야. 이런 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은 하청업체에 위험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를 주려면 일단 위험 물질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측정부터 해야겠죠. 원청에서요. 하지만 한화케미칼은 지붕 주변에 그 정수조 주변에 가스 누출만 확인을 하고요. 수조 내부의 가스 점검은 생략을 했습니다. 원청은 위험한데 안 들어갔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수조 안에는 폐수가 어른 가슴 높이로 차 있었어요. 굉장히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다분했다는 거죠. 네. 추후 국과수에서 이 폐수를 감정을 해본 결과 인화성 물질이 검출이 됐고요. 원청은 농도를 측정할 도구조차 구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여기서 끝나지 않았겠죠. 하청인 현대환경사업은 업체 등록을 위해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왔습니다. 이런 일도 이런 일 많죠. 나죠. 네. 법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수질 환경 전문 공사업을 등록을 하려면 수질 관리 기술사, 수질 환경 기사 각 한 명씩과 그리고 뭐 이런저런 기사들 가운데 뭐 서로 다른 자격증을 가진 2명의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일단 2-3명 있는 회사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그렇죠. 그 모두가 기사여야만 이 요건을 지금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대환경산업 대표는 자격증 2개를 지인으로부터 빌렸는데 각 30만 원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60만 원 웃돈을 얹어서 업체를 등록을 하고 한화케미칼로부터 공사를 수주를 했죠. 그 공사는 32억 6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네. 차라리 캐피탈에 빌렸으면 이런 일은 안 당했겠죠. 그렇죠. 한화케미칼은 안전관리 감독도 당연히 하청에 맡겼습니다. 첫 알바를 나왔던 28살의 천모 씨가 안전관찰자로서 지정이 되었고요.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도맡았어요. 아마 한화라는 이름을 믿고 이 첫 알바를 선택을 했겠죠. 당연합니다. 네, 그렇죠. 집에는 여기 대기업이라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아닌 걸 알아도 본인도 그걸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잘 하겠지.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겠지 생각을 하면서 이력서에.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사고 직후에 고용노동부는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 적발된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은 무려 294건이었습니다. 뭐 다 어길 수 있는 건 어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경찰과 법원은 원청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봤어요. 다행히도요. 그래서 그해 11월에 한화케미칼 현장 안전점검 책임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각 금고 1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이땐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없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당시에 연간 5건도 안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두 사람이 죄가 이렇게 무겁다라고 판결이 난 것은 그 근거는 측정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가스 측정 농도를 0으로 기재를 하고 작업 허가서를 발행했다라는 게 있었어요. 아, 네. 이것도 이게 왕왕이죠. 그냥 저 현장에서 흔한 일일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위법입니다. 네, 이 세월호에서 똑같이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네, 수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관행상으로 체크하는 거. 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서 근로자는 제가 그냥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서 근로자입니다. 제가 이 판사가 누군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삼성 쪽으로 갔다는 것이 마지막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궁금했는데요. 네. 삼성 쪽으로 갔다는 네. 것이 마지막 기사. 네. 삼성 소속이 되었다. 변호사로서. 그죠. 왜냐면 그렇군요. 이게 그냥 합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싶으면 판결문에서 적당하게 지적했다라고 말하고 넘어갈 텐데 때로는 감성 영역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 맞는 해석은 이거잖아요.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써놨네가 맞는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재판 결과가 이 판결문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무자가 실형까지 받았으니까 뭐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장은 집유 나왔습니다. 네. 현장 부장도 집유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6명이 구속이 됐는데 그중에 4명이 집유가 나왔고요. 네. 2명이 실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꼴이에요, 꼴이. 꼴이죠. 그 완전 현장 실무자들에게 떠넘긴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했던 게 정말 그 실무자들이 헐렁한 사람들이어서인가, 관행대로만 하는 사람들이어서인가, 배경에는 행정기관의 감독 부재도 있었습니다. 네. 하나케미칼은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 기업이었어요. 그래요? 네. 오. 이 녹색 기업이라는 거는 환경 경영 시스템이 우수한 사업장, 그러니까 뭐 폐수 처리를 잘한다, 뭐 좀 더 오염을 덜 시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위반 사항이 294건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녹색 기업의 그 녹색은 보통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녹색 괴물들이 보통 독을 상징하죠. 예, 오염의 상징들이잖아요. 폐수가 녹색이어서. 아, 그렇죠. 고스트버스터의 먹개비 같은. 네, 항상 하수도에 가면은 막 녹색 연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미국 애니를 보면은. 네, 그러다가 이제 막 닌자 거북이가 탄생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 아무튼 환경 경영 시스템이 우수하대요. 그런 사업장들을 선정을 해서 당국의 정기 지도 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상에나. 이건 실익이죠, 기업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 시험 저번에 계속 한 4번 쳐서 보니까 평균 한 90점 넘더라. 그럼 앞으로 너의 시험 점수를 매기지 않을게. 네, 라는 그런 얘기죠. 거죠. 네. 그러면 시험 준비를 1년에 한 번 하는 걸 3년에 한 번 해도 된다. 그럼 관련 부서를 축소해도 되기 때문에 실제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이 이득을 20년간 누려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더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네, 96년부터 녹색 기업으로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폐수 관리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폐수의 그 가스 농도 측정기가 없든 말든 뭐 우리 마음이다라는 거죠. 상관이 네.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가 이러면 빠져나가라고 한 겁니다, 거의. 네, 그 더불어서 폐수는 위험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요. 소방 당국의 지도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네. 완전한 사각지대인 거죠. 결국 법과 정치의 잘못이 큽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이게 법적으로 녹색 기업 지위를 박탈할 건 없었어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사고 이후에 하나케미칼은 자진해서 녹색 기업 지정서를 반납을 합니다. 우리가 반성하겠다라는 표시로요. 네. 90년대에 지자체에 따라서 좋은 식당 스티커 인증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그때 힘들었던 시대라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식당을 좋은 식당으로 선정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아, 종량제가 없던 시대인가요? 없었습니다. 그때. 네. 그때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고 무슨 혜택이 있는지 전 잘 몰랐지만 스티커는 빠방 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식당 주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 받고 나선 다시 넉넉하게 드려요. 아하.
네. 네. 그럼 거기에서 행정이 정치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무엇? 그 뒤에 견제 장치를 고안하지 않았구나. 잖아요. 그게 있었으면 이게 그러니까 재미없는 얘기 같은데 이 재미없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이후에도 하나케미칼에서 계속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학 사고가 크고 작은 것들이요. 폐수 관련해서도 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녹색 기업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화학 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 관련 기준이 선정 기준에 포함된 거는 작년부터입니다. 네. 23년부터예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하지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외려 위험을 가리고 기업이 혜택을 보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건 여전한 것 같아요.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 인정을 받았고 3년, 이번에 사고가 난 업체죠. 네, 3년 동안 산재 보험료를 감면을 받았죠. 대박. 산재 보험료 감면 받았어? 네. 이게 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산재 보험료가 보통 평균은? 제 자동차세보단 비싸지 않겠습니까? 후덜덜. 네. 네, 이게 사실 이 정도 기업인데 그 전지 같은 거 하면 네. 몇백 명어치 연봉은 우습게 보험료로 나가야 됩니다. 네, 인화성 물질 그 자체와 싸우는 공장이니까. 아, 그렇죠. 네. 이런 곳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그렇죠. 이번 사고의 규모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한 며칠 전부터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서야. 대형 화학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도 똑같고 사망자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것도 변하지가 않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이 사건 이번에 사고에 들어서 겨우 언론인들이 문명화된 측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요? 이주 노동자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됐어요. 아, 네. 그렇네요. 그 언급은 이번이 최초 같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언론인들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상을 언론인들을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언론인들이 시사 프로에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전까지 기록에 남지 않는 죽음들을 찾아보는 언론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메이저에서 시사평론가나 정치부 기자 이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보통 종이신문에 한 3, 4면쯤 기획기사로 진보지에서 가끔씩 내죠. 하나케미칼 이 사건 있었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죽고 있었겠습니까? 서류 미비자면 죽음이 감춰지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사업주는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서류 미비자임을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답은 쉽잖아요. 기록에도 안 잡혀 있던 게 이제 기록에 들어온 걸 언론인이 드디어 눈치채게 된 겁니다. 게으른 언론인들이. 그 정도까지 바뀌었다는 사실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보수 언론들을 쳐다보면 여전히 그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요런 레토릭 쓰더라고요. 큰 사고를 경험해서 슬픔에 빠져 있고 향후의 회사의 역량에도 큰 상처를 입었을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또 개고생하는 걸 국가가 이렇게 둬선 되겠냐? 국가가 기업을 2번 고생하게 해서 되겠냐? 라는 얘기를 해요. 네. 예. 그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사설을 보는 게 저한테 왜 재밌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 전체가 합의를 볼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정확히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상당수의 똑똑한 친구들이 이 지점을 무시해요. 우리는 합의 본 만큼밖에 못 나간다. 그 증거가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노동법의 조항을 모두 준용하고 똑바로 살 수 있는 국가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 없습니다. 중대재해가 나올 가능성도 낮을 것이고 중대재해가 나왔을 때는 사회적 지탄 때문에라도 사법당국이 가만히 있지 못할 거거든요. 근데 중대재해는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많아요. 네. 일하다 작업장에서 죽는 사람들은 하루에 1명 이상으로 많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산재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건 어쩌다 이렇게 됐죠? 언제나 가장 높았는데 이걸 기록하는 시스템이 똑바로 마련된 지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야 된 거예요. 네, 저 뉴스 아카이브 찾아보면서 그 연도를 계속 돌리면서 이번 주의 뉴스들 옛날 것들을 봤는데 항상 산재 기사가 있어요. 정말로. 네. 안 걸리는 연도가 없더라고요. 노동자 사망으로 검색하면 네. 죽도록 많은 아카이브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사회의 합의만큼밖에 못 나간다는 건데 사회의 합의를 일부의 어떤 누군가가 기업을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고 계속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걸로 기업이 처벌돼서야 되겠나 같은 디폴트 옵션이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헤게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근에 다룬 중대재해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방송에서 SPC 파리바게트 네. 반죽기계 사망사고였죠. 그분 돌아가셨을 때도 SPC 회장 나오라 그래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나요? 거의 없었죠. 보통 끼임 사망사고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끼임 사망사고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어휘를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단어만 보고 있으면 원청이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게 끔찍한 사망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이해는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잘 안 돼요. 그게. 그냥 실수를 했나 보다라는 느낌이죠.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나왔느냐. 이런 합의 상태에서는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들도 지금 나와 있는 법 잘 못 지키고 사회도 욕먹어 싼 기업들을 욕하지 않고 언론도 그들을 일부러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라는 개념이라도 만들어서 정의라도 하자. 그렇죠. 정의가 시작이죠. 뭐든지. 라는 거였던 거예요. 제가 금태섭을 왜 싫어하느냐. 온 사회가 지금의 검사들이 이상하게 정치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사회의 합의를 무시하는 똑똑한 소리를 하거든요. 아이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노동 문제로 네. 금태섭 의원을 만나면 제가 방송에서 늘어놓은 모든 폭언에 대해 사과할 거예요. 갑자기 약간 거실에 앉아. 당신은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라고 말하겠죠. 다 같이 TV를 틀어놓고 뉴스를 보며 욕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저런 사람도 세상에 많아 이러면서.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사회 전체가 너무 합의를 안 해주니까 이것만 뽑아서 따로 만든 거다. 이거 사실상 그냥 평상시 법이지만 특별법에 가깝다.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러했다. 라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네, 제가 처음이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잘했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저는 뭐 물론 신경은 쓰지만 신경 쓸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 하루 이틀 하겠어요. 네. 구르다 보면 언젠가. 네, 자전거는 늦게 배워도 탑니다. 네. 네. 건조이터 수고했습니다. (555회) 금요일에 그것은 아니지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간만에 노동 이야기. 제가 저희 집 개를 굳이 사무실에 데리고 나갔더니 네. 개 본인 문제였어요. 혼자 집에 잘 못 있었나요? 어디가 좀 아프다거나. 네. 갑자기 뭐 심적인 문제가 있으면 너무 불안해한다거나. 이런데 가끔 데리고 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손님 접대를 하러 개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에요? 네. 네. 그래야 했던 이유를 내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이슈라고요. 네. 노조지 회장을 만날 거예요. 이번 주 이상평론이었습니다. 평일 시간에 손희상 선생 감사드리고 청취자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건조 에디터와 유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잉. XSFM입니다. I, D, W, K